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얻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자민당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 전쟁 가능 국가가 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죠.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개헌안 발의선 310석을 뛰어넘는 압승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거의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기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제 다카이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본을 이끌게 됐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카이치는 일본 극우계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를 드러내면서 활짝 웃고 허리를 90도 구부려 인사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막강한 극우 지도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안으로도 헤쳐나갈 일이 산적한데 밖으로는 트럼프, 시진핑, 다카이치까지 버거운 상대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런 판국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힘 빠지게 하는 일이나 해대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 설맞이 선물 세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상품 100% 한우로 만든 언양 불고기 소개합니다. 180g 한 팩인데요. 다른 곳에서 언양 불고기 1인분만 드시려고 해도 2만 원이 훌쩍 넘는데 정어리몰 한우 언양 불고기는 설 선물 세트에 5팩이 들어있고 고급 선물 포장까지 해서 보내드리는데도 가격이 39,900원에 무료 배송이거든요. 선물하시는 분도 받으시는 분도 부담 없는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고기 듬뿍 곰탕. 지난주에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아주 인기가 뜨겁습니다. 아직도 선물 혹시 안 하신 분은 여기에 떡국 세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팩 세트도 있고 또 떡국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번 설 선물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곰탕 떡국 세트요. 받아보면 기분이 참 좋고 야 아이디어다 할 것 같아가지고요. 쌀떡이 들어있는데 지난주에 먹방 때 먹어봤는데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가격이 좋잖아요. 한 팩에 5,900원. 혹시라도 아직 설 선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더 나함 고기 듬뿍 곰탕 한우 언양 불고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 선물 대량 주문하실 분들 1551-315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접수 도와드리고 추가 할인 혜택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설 선물 기획전이 끝나고 나면 민생경제연구소 홍길동은행에 우리가 수익금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사랑하셔가지고 상생의 의미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잘 보내셔야죠. 다음 주 설 연휴 잘 보내시려면요. 오늘은 배경을 동백꽃으로 장식해 봤습니다. 동백꽃 예쁘죠? 백운기가 꽃을 단 남자가 됐는데요. 네. 아침에 뉴질랜드 클로이님, 뉴질랜드에서 이재명 대통령님만 지지하는 민주시민 뉴질랜드 동포입니다. 댓글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지금 여름이죠. 이렇게 추울 때 더 생각나는데요. 오늘까지만 춥고 이제 좀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봄 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침에 제가 일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럴 때 정말 잘해야 된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국힘당이 저러고 있는데 민주당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합당 때문에 지금 내홍이 심각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2차 특검을 뽑는데 김성태 변호했던 사람을 추천한다. 이게 어딘가 고장난 거지요. 지금 이제 합당 문제를 가지고 조국당에서는 마치 뭐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13일까지 뭐 결정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 뭐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고 이제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임세은 대변인님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도 이제 아주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원래 이제 합당 관련의 여론조사를 이제 해보자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일방적인 여론조사는 진행하지는 않고 당분간은 우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좀 소통의 과정을 갖기로 했다라고까지 알고 있고 내일 또 의원총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변인 발표보다 더 내용이 없어. 저희가 지금 하나만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지금 어제 좀 심각했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1시간 20분 정도로. 뭐 마라톤을 1시간 20분 해요? 세계 기록이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마라톤 회의를 하자라고 이제 들어가서 의견이 조금 그래도 정돈이 약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수기의 과정과 토론을 한번 치열하게 해보자로까지만 얘기는 된 것 같고 내일 아마 또 자세한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쌈박질은 안 했대요? 그런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예. 양절 변호사님은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특별히 뭐 들은 건 없고요. 아마 그 의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대로 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뚫고 나간다라는 게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또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다퉈서 뭔가를 해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가뜩이나 언론에서 기다렸던 듯이 뭐 민주당 내부 갈등이라든가 청와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길게 내지는 언성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 없다라는 상황으로 아마 어느 정도로 그분들 모여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리하는 어떤 명분 내지는 과정, 특히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합당과 관련된 논의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정리하는 정도에서 그냥 조율로 끝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보면 어제는 한 낮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그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서 목소리가 좀 절제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당대표는 사과를 하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뭐 그렇게까지 세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봉합되는 수순으로 지금 가기로 좀 이심전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싸우게 되면은 뭐 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청래 대표가 그냥 keep going 하면 봉합이 안 될 텐데 거둬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더 정청래 대표가 강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더 큰 반발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정청래 대표도 뭐 이제 좀 기존의 어떤 체면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접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특검 잘못 추천한 것만 아니면 합당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고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불거지면서 더 밀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임세은 대변인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과정이었어요. 지난주 내내. 그래서 대표가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뭐 중진 의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룹핑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뭐 좀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의 시간에서 참 불가피하게
갑자기 내부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제동이 또 걸렸고, 그리고 또 이번에 특검 문제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당에 대한 입장은 이제 내일 제가 좀 언론 쪽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의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함부로 먼저 앞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10일 의총 후에 가급적 조속히 입장을 밝힐 거다까지가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합당과 관련해서 당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일종의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럴 때입니까 하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재판들을 보면 저는 정말 걱정되거든요. 지난번에 김건희 재판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무죄 때리고 마지막에 딸랑 뭐 샤넬백 하나 받은 거 가지고 1년 8개월 줬잖아요. 명태균 관련도 다 무죄 털어주고 뭐 증거 은닉 교사 뭐 이거 가지고 또 딸랑 해서 집행유예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완전히 긴장하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다음 주 아닙니까? 19일 날 1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 말이죠. 지금 윤석열 선고하고 바로 지규현은 23일 날 북부지법으로 가게 되는 북부지원으로 가게 되는데 지법인가요? 지법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낮지요? 그러면 김기현 변호사님 예. 하고 선고를 하고는 가겠지만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가 나 이번에 안 나가 해버리면은 그 선고도 못하고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속된 피고인이 안 나와 버리면 피고인이 선고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은 원칙적으로는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고를 연기하거나 이 경우는 이제 지규현 판사는 가버리니까 그럼 새로 오는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새로 온 판사가 판결 선고만 하면은 괜찮은데 지규현이 쓴 판결문을 보고 나서 난 이거 동의 못해 라고 하면은 변론이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판 계속해야 되죠.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위험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선택지는 지규현 재판부에서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교도소에 지휘를 해가지고 끌고 나와라 라고 해서 끌고 나오게 한 다음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끌고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격렬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안 나오면 그렇게 되면 피고인 없이 선고를 그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만약에 안 나오고 버틴다. 그렇게 해도 구속 상태는 계속 되지요. 지금 실형 선고 5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괜찮은데 이제 지기현이 미친 척하고 공소 기각이라든지 무죄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공소기각 무죄는 이제 지금 솔직히 그 우인성 판사랑 아이고. 저희 창원의 김인택 판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에 대한 공소기각이나 무죄는 상식선에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나 명태균에 대한 무죄는요. 제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죄를 주고자 한다면 법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는 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거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유죄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선을 얘기하셨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요즘에 그 계속되는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김건희 무죄 내릴 때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어졌다가 무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김인택도 그렇고 곽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소기각의 이유가 뭐 1심이 2번이나 되는 셈이니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떠나서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무죄를 때리는 걸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뭐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민성 특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식죠. 그 상식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에도 안 맞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를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말이 많네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실제로 공천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를 범죄가 안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좀 전에 김기현 변호사도 머릿속으로 법리는 만들어진다, 논리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법조문에 쌓여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대가성이 있다든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어느 정도는 억지로라도 갖다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윤석열이 19일 날 받게 되는 재판은 그렇게 복잡한 어떤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 그냥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술 먹고 싸운 사람들이 둘이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주먹질 한 것과 같은 구조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거기에 무슨 직무 관련성이니 뭐 대가성이니 청탁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전사가 국회에 쳐들어갔잖아 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법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감히 뭐 무죄나 공소기각한다는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걸 자꾸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합당 얘기 나왔을 때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합당 문제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터진 게 세상에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그 김성태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추천을 한다. 대통령이 얼마나 보고 이건 뭐지? 이게 검증이 된 건가? 검증되고도 이렇게 했다면 이건 나를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 보면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쭤보고 싶은 게 이성윤 최고위원에게만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 요청을 한 겁니까? 이성윤 최고에게만 추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다는 이제 첫째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성윤 최고가 이제 추천을 이제 한번 해 보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 시절에 윤석열 검찰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항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런 검사다 보니 다시 말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고통을 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좀 정의롭고 실력도 있는 수사 실력도 있고 이 정도니까 됐고 다른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간과한 것이죠. 저런 추천을 이성윤 최고위원 혼자 하게끔 한다면 그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 고통받았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 김용민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지요. 지금 인터뷰 하게 되는데 법사위에서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스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임세은 대변인? 맞습니다. 네, 인사 시스템의 에러고요. 이제 이건 휴먼 에러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합당 문제라던가 이번에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인터뷰 다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우실 텐데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같이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번 합당도 그렇고 2차 특검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잘하시는 게 소통과 투명성입니다. 지금 국무회의도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국민께 공개를 하고 있고 업무 보고마저 공개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항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절차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무언가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이렇게 특정인에 한해서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촉발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검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고 했고 그러면 한 명이 이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인 특검을 선택했다? 그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답답하고 왜 이렇게 그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고 매우 또 이렇게 지지자분들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은주님, 단독이라 내란 종합특검 추천이 그리 간단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넘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단독 추천했다면 책임도 단독으로 확실히 지셔야지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단독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글쎄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추천을 했을 때 네. 일단 그래도 민주당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물어보고 이거 뭐 윤석열 때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려면 이거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도 뭐 네이버 검색은 지금 안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세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른 데는 뭐 안 물어보셨다고 할지라도 이제 법사위 지금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법조계 출신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 정도는 몇 번 그냥 저희가 흔한 말로 뭐 단톡방에만 물어봐도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들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안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도 뭐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슨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비토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성격의 사건이든지 간에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을 변호하는 것보다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재판이 지금 당장 중단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끝나지 않은 재판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쪽 해명을 하신 것처럼 그 같은 회사에서 수임을 했고 관련 사건으로서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부분만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극히 굉장히 법조인적 사고방식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사건만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기획한 사건이었고 만들어낸 사건이고 조작이었고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가 얽혀 있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됐던 이 부분을 꼭 종합특검으로 받아들이고 싶더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파악하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를 해명하고 그 선제적으로 최소한 얘기를 꺼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정이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절차 하는 얘기가 그 단독으로 하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오류들을 거르기 위해서 절차를 두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다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셨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 전준철 변호사 추천이 됐을 때 검찰 이력만 보고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 수사 엄청 잘할 거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경력은 전혀 필터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특검이 일단 당의 법률국도 있고요. 법사위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기만 했었어도 이런 거는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런 걸 보강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에도 특검 추천을 뭘 하거나 할 때 한 명한테 추천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바로 올리는 그런 예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면서 했겠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의였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뭐 거의 뭐 반역이라고 해도 뭐 할 말 없을 정도의 일인 거고요. 근데 몰랐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절차를 안 지킨 게 되는 거거든요. 뭐 법사위에도 물어보고 법률국이나 당직 개통에서도 검증을 했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스템적으로 큰 과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 이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텐데요. 저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합당 논란이라든지 또는 내용 과정에서 친명, 친청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친청으로 분류됐던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쪽에서는 반역이니 뭐니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러면 친명, 친청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태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가 되죠. 반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시죠.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이성년 조계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임세현 대변인님,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진짜 지금 조금 너무 내용이 격화되고 있고 감정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고 비난은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이 다르고 그게 또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다 보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또 결국은 합의가 되는 게 또 민주주의의 속성 아닙니까? 원래 시끄럽잖아요, 민주주의는. 근데 모르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어느 할 것 없이 이렇게 사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이게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되면은 이게 정말 그건 감정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건도 우리가 조금 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좀 차갑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좀 빠져야 돼요. 우리가 주식도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매수가 올라가면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고 매도 사이드카 발생하잖아요. 지금 당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당이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좀 소강이 되고 감정이 쏙 빠지고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모든 걸 좀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다 각자 의견을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 사이가 너무 짝가려졌어요. 이게 과연 대통령께 도움이 될까? 지금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누가 되는 일들이 지금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얼마나 또 외롭고 답답하실까 그게 너무 좀 저도 힘드네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당이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도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갈라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어제 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등 뭐 실장급들이 오고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오고 정청래 대표 오고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싸했어요.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말들이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를 마치 차기 당권 싸움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설사 그런 당권 경쟁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그럴 때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 것을 드러내도 되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어제 그 모습 한번 잠깐 보시죠.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면서 그 옆에 조승래 사무총장을 보는군요. 아이고야. 그렇게요. 이게 진짜 아이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크게 지금 그 깃발을 들고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걸림돌도 굉장히 많고, 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맹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관세협정 관련한 부분도 대외적으로 문제인 거고, 아까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이제 일본의 다카이 총리가 이제 자민당이 과반수 3분의 1을 획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주가 시장, 주가는 올랐다고 하지만 내수 시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1인기로 지금 국정을 이끌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들이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굉장히 한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그날 이제 당정치 회의에서도 어제도 이제 그 김인석 총리하고 강훈식 실장이 제발 당이 좀 빨리 좀 뒷받침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니 여론조사 하면 나오잖아요. 그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민주당은 그만큼 훨씬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걸 민심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같이 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대통령 좋으니까 이대로 하면 그냥 지방선거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럼 지방선거 다 이긴 거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하자,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좀 약간 화가 납니다,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집권 여당이 그 집권 초반에는 이거 더 잘 뒷받침을 해야 동력이 생겨서 집권 끝까지 그 지지율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소위 말하면 대통령은 계속 중도, 그다음에 보수까지 통합하고 포용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합당이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쟤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 잘하는데 저 당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바라보면 지방선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을 갖는 집권 여당이라면 정말 잘 보자 하고, 물론 시끄러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밖으로는 드러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대통령께 누가 되는 행위라고 보고,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통령께 피해가 가지 않게 제발 좀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동산과의 전쟁 한판 치르고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 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저 날리고, 시진핑, 푸틴 버티고 있는데, 다카이치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보고 활짝 웃고 고개 90도로 숙이고 인사해도 이제 극우의 강력한 세력을 얻고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지도자인데 이제 그만큼 파워가 세진 거죠. 안팎으로 상대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당에서 온몸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이럴 때냐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지금 당권 싸움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럴 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은 대중정당입니다. 무슨 이제 진보당이나 무슨 소수당처럼 무슨 이념성이나 가치지향적인 그런 정당이 아니거든요. 대중정당은요. 그래서 대중정당은 당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국민에게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전 국민의 지지를 끌어와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 전 국민이 선택을 한 우리 당의 대통령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오히려 지금 청와대는 그렇고 당 내에서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심각한 일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일부 일각에서는 지금 합당을 거론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겼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견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을 이기고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 대중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도층의 전폭적인 그리고 폭넓은 지지를 얻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5천이라든가 부동산 개편이라든가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것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중도층을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와갖고 예전에 중도 보수라는 정당이라는 말 했던 것처럼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하고 완전히 이제 그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당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지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그리고 어저께 그 정부 쪽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치국가니까. 근데 그 입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쓴소리를 지금 당에서 정부에서 나오게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사태는 해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이 하나 원팀이 돼가지고 같이 책임지면서 나아가는 걸 국민께 빨리 보여드려야 될 때인데 지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원래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 무슨 그 어른 그 당원들의 전폭적인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인사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수습을 하고 이런 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더 막막한 거죠. 방금 김기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당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부를 밀어줘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김민석 총리도 입법에 좀 힘을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듣기에는 그냥 뭐 평범한 의례적인 일상적인 발언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당에서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녹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당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불만이 좀 감지되지 않습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서실장 개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도 청와대 있어봤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는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저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입을 통해서만. 원래 비서는 입이 없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말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혹시 그 당 내에서 이러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 좀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당에서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쪽에서 지금 비서실장이 얘기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입법 속도 내달라고 그런 그러니까 거고 좀 이렇게 일을 좀 해라. 일을 안 한다라고. 왜냐하면 또 그 설이 또 앞에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설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뭘 가장 원하냐?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밥상에 올라가길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 밥상에 무엇이 올라가겠어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우면. 결국 뭐 국민의힘 국민의힘대로 한동훈과 싸움, 민주당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청와대와 대통령실이 바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재열 변호사님, 만약에 내가 당 대표고 이제 지금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다시 5,300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이렇게 지금 격변하고 있고 민생 문제 혹시 이번 설 선물 좀 들어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번 주에 좀 들어올지 어쩔지 월요일에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뭐 보낸다고 연락 왔었는데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확실한 통계는 나중에 취합이 되겠지만 올해 설 선물이 지금까지 명절 선물의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를 원래 명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마웠던 분들한테 뜻을 전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확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포기는 너무 심한 말이고 약해짐?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살고 나 살자. 뭐 더불어 살자. 뭐 이런 것에서 많이 그냥 가라앉아 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 SNS에 글 올리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자, 이번 설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설 연휴 때 국민들의 밥상에 좋은 얘기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이라도 낮은 곳, 조금이라도 더 추운 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을 당에서는 뭐를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관세 문제로 지금 가뜩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미국도 설득하고 또 우리 기업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고민하고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1인 1표제 중요하죠. 합당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슈를 던짐으로써 이번 설 밥상이 합당 놓고 시끌, 당정 갈등 임계점, 차기 당권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젠다가 세팅이 되는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행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 당이 해야 될 일은 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대통령의 인기가 높으니까 우리는 우리 밥그릇 챙기자처럼 비춰줄 수 있는 상황을 저는 뭐 원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청래 당대표가 설마 그걸 원했겠습니까만 그런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아까 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실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이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봤지만 저희가 국무회의 과정에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은 국무위원들 그 행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분들에게 대통령이 이런 질책을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법이 없다고 지금 못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그 시행령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정부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국무위원들이 저는 질책을 받는다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당에서 야 우리가 정말 이걸 빨리 못 해주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지금 그 국회 못 믿겠다 우리끼리라도 알아서 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이고 그거를 빨리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아니 뭐 당권 경쟁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뭐 벌써 당권 뭐 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한참 남았어요.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집권은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일단은 가치를 같이 띄워놓고 야 대통령 인기 못지 지지율 못지않게 민주당 지지율도 이만큼 올라왔네 라는 게 나와야 그 안에서 두 분들이 야 이거 앞으로는 차기는 내가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순서인 거지. 대통령이 저만큼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하면 알아서 우리한테 따라올 것이다. 큰 오산이죠. 그거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오산인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요. 지금 123개국 세부 과제 이런 걸 하면은 막 거의 몇천 개가 훌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론으로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쉬운 것부터. 그렇게 해서 정부는 엄청나게 빨리 지금 달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지금 수십 개, 수백 개가 대기 중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무슨 친명이나 친청의 갈등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 이념지향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주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와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실용이나 성과지향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일을 해야 될 거냐 아니냐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밀려있는 법안, 망치만 두드리면 땅땅땅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밀려 있는데 무슨 지금 이념 가치 타령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회초리를 들고 계신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통적인 어떤 당 지도부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여전히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지금 그런 쌓여있는 법안이나 이런 거를 보기보다 지금 당장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거 합당 이런 것들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 압승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 이런 논리 또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표를 줍니까?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잔재까지 다 털어내고 경제 살려내고 온기가 낮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표 주지요. 절대 작은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큰 것을 놓치게 되죠. 우리 현명하고 슬기로운 정어리언님들 참 든든합니다. 영덕사람님, 마라톤 회의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마라톤 직접 하시길 정신이 바짝 들게. 박소영님, 내란당이 얼마나 손뼉치고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혼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배가 불렀습니까?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정말 신경 이렇게 다른 데다가 쓰면은 절대 안 되죠. 도토리님, 민주당 내부 언쟁 그만하고 내란 처벌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부 언쟁 이제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배가 부른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당 논의 저는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만 때가 있고요.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밀어붙이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이 새롭게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당장 시급한 문제인 내란 청산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조국당과 민주당 사이도 이상해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도대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뿐인 투쟁이라고 하죠. 누가 이래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조국 대표도 저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든지 아니면 좀 나중으로 미루자 해야지. 지금 뭐 조국당이 민주당이 뭐 맡겨놨습니까? 13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합당 없던 일로. 그것 좀 듣고 저는
뭐야 뭐 맡겨놨어?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조국 대표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 모욕적입니다. 이제 뭐 미략설 나오고 뭐 지분 얘기 나오고 뭐 문건 공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양절 변호사님, 그 조국 대표 말하는 거 보면은 꼭 마치 무슨 뭐 채권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정청래 대표랑 이런 부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 이제 표현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썸을 타는 과정이지 이걸 뭐 바로 당장 합치자라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비판들 하는 거지 모르겠다라고 약간 이제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려고 할 거면 차라리 그냥 13일까지 정하고 그래야 우리도 이 불똥이 튀는 것을 이 내부까지 조국 혁명 내부에서까지 튀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선회를 하자면.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뭐 발표를 하실 때 이렇게 서로 양쪽에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당원들끼리 분란만 일으키는 식의 합당은 저희는 또 원했던 것이 아니다. 조국 혁명 때문에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무난하게 수습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정도의 입장을 밝히시는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민주당 내에서 일부에 대해서의 의견만이 저기에 반영이 된 것처럼 또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단정적으로 던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맡겨놨어라는 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임세현 소장님? 그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 지금 이쯤에서는 일단 조금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소강 상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정도까지 가는 거 보면은 지금 조국 대표님도 사실 어려운 일이 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긴 했습니다. 많이 응원도 했었고요. 근데 저렇게 나와서 또 지금 불난집에 기름 붓는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사실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지율을 하락을 감수하고 석방이 그 사면 복권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 논란을 대통령께서 한 방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면 복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지금 자유의 몸이 되시고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고, 전 그거에 대한 굉장히 존중을 하는데, 13일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라고 시한을 못 박는 건 그건 너무 일방적인 통보인 것이죠. 저희 지금 논의가 시작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공식적 논의가 시작도 아직 안 됐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시스템 정당이다 보니까 합당이라는 논의를 하려면, 결정을 하려면 당원 당규의 합당에 대한 절차를 지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 절차는 당원들의 여론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없으면 저희 합당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13일에 그 얘기를 해버리면 누구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원들 의사 없이 합당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요. 그 불가능한 일을 저희한테 제시한 거예요. 저 말씀은. 그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댓글 달고 그러시잖아요. 댓글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 의견만 올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쭉 한 번씩 보면 참 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조국 얘기하면은 무슨 말라 비틀어진 조국이냐, 백운기 씨 실망입니다. 조국 대표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고, 백운기는 왜 정청래 비난하느냐, 백운기 털보 편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일관적이지도 않아 지금. 아 그럼요. 아니 그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쓰시니까. 네.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에 약간 그 변화가 있는 게요. 대체로 우리 쪽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러는 쪽에서 막 뭔가 힘을 막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활발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막 전환길 뭐 이런 쪽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좀 읽게 되죠.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옛날에 선거 앞두고 이 시청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종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댓글 반응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승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선거에 나선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상당히 그 상승세를 타고 뭔가 좀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올 때는 접속도 늘고 시청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낮아져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민주당 내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이러는 것은 활발한데 그게 동력이 아니고 서로 물어뜯게 하면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항상 이제 깨어있는 시민을 말씀하셨거든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요. 근데 진짜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고, 그리고 토론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잘 되려면은 서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수적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거는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그런 민주시민이 되라는 것이지, 어떤 이렇게 파당을 제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치는 그런 거를 절대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가지고 뭐 최혜병 사건 때, 명태균 게이트 때, 김건희 사건 때 다 같이 협력 연대를 해오면서 그 광장에서 그 추위 속에서 촛불을 밝히면서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에서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제 모욕적이다라는 발언까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게 더 이상 굴러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요거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양당이 예전처럼 다시 좀 원활하게 소통하고 같이 연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란 청산과 민생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게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좀 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꺼내는 게 맞지,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다? 좀 안 맞는 거죠. 예. 이 내용은 2부에서 김용민 의원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잠깐 이 내용 한번 좀 여쭤보죠. 오늘 변호사님이 두 분이나 나오셨는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잘못 줬잖아요. 이게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비트코인 단위로 줘버린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겼는데 양질 변호사님하고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그쪽에 누가 더 잘하세요?
그 민사는 아마 민사니까 양재열 변호사님이 첫 번째 궁금한 거. 예. 그 실수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 나간 액수가 그 빗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자체가 이제 원래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실물로 어떤 물건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 자체가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고 하나하나가 자체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 빗썸에서 거래 방식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우리 농담처럼 통장이 그냥 통장을 스쳐만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거래들을 장부상으로만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한다라는 어떤 게 들어가 명령어 자체가 입력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현물이 있는 거래 과정이라면 불가능한 건 좀 뭐 예약해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급했다라는 게 이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어떤 개념만 설정해 놓는 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의 성격이 화폐입니까? 아니면 증권입니까?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 같은 거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지금 주식 거래할 때 그 예탁결제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주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어디 예탁시켜 놓고 그게 주인이 누구다라고 증권계좌에서 지금 설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화폐라고 한다면은 이게 일종의 은행 같은 거죠. 우리가 은행에 우리 예금계좌에 잔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는데 내 잔액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그 300만 원 화폐가 은행에 딱 보관되어서 이건 김규현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산상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김규현의 잔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렇게 그냥 전산상 표시만 해줘도 저는 300억을 이체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막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거래가 가능해졌을 때 그 이용자들이 사실은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거를 그냥 팔아보자 하고 팔아서 막 현금화하거나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 법률 관계가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세은 소장님 증권회사 계실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없었죠?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후반에 네. 비트코인이 이제 한참 붐이 일었죠. 네, 붐이 그때 좀 일었죠. 샀어요? 그게 제가 가장 후회돼요. 그때 좀 누가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사냐 마냐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KBS에서 열린 토론인가 이거를 공감 토론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때 참모를 확 끼얹은 게 유시민 작가였어요. 맞습니다. 이거 사면 안 된다. 실체 없다고. 실체 없다. 네, 사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정교하게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사실 코인이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고 장부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합계 42,000개 수준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지급이 된 거라서 이거 그러면은 숫자만 주고받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때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막 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 매도를 던지면서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그럼 괜히 갖고 있던 사람이 손해를 본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있지도 않은 물량이 지급이 됐냐. 이게 약 1인당 2,400억 가량이 지급이 된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이. 놀라운 숫자이긴 하지만 이게 돈이 없는 상태인데 잔고가 없는데 그게 지급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지금 뭐 하나에 1억 넘고 막 그렇죠. 9천만 원, 8천만 원 이 정도. 뭐 이제 좀 내려갔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내가 한 100개 가지고 있다. 그럼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내가 팔겠다. 그러면 현금화가 가능하긴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은행과 연동이 되어서 현금화는 가능하긴 해요. 네. 그래요? 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할까 그럼? 2,400억 혹시 지급받으셨나요? 이벤트로? 근데 이게 여기서 함부로 팔면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오입금 사례라고 해갖고 은행 계좌도 제가 뭐 돈 보내는데 계좌번호 뭐 잘못 쳐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돈이 가버리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지 하면서 이 돈을 그냥
찾아가 버리거나 그걸로 이체해 버리면은 그 사람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비썸에서 전산상으로 갑자기 나한테 뭐 한 100억 원어치 비트코인 막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그 정도면은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거를 함부로 처분하면은 저기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짧게 궁금한 거 이제 아까 민사니까 형사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번에 5지급 됐잖아요. 그것을 안 돌려주면 횡령죄로 고발하거나 고소한다고 하는데 횡령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그게 돈이었다면 이걸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잘못 횡령죄가 들어왔으니까.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쟁점이 있는 게 횡령죄는 이제 재물을 횡령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물이라는 거는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물건이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약간 이거를 횡령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어떤 법리적인 쟁점은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진짜 이거 이벤트 받으신 분은 잠시라도 기분은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2,400억이 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온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뭐 5지급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0을 하나 더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비트코인은 워낙 단위 차이가 크니까. 끝으로 김예성이라고 김건희 집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있는데 특검이 징역 8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맨 처음에도 이게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공소 기각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참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규현 변호사? 사실 특검법을 조금 더 치밀하게 만들었다면 아예 이런 논란 자체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특검법에 보면은 일단 수사 대상을 쭉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뭐 이런 위의 것들과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럼 거기서 관련성이 어디까지냐가 쟁점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뭐 양평고속도로니 주가 조작이니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비위적인 행위나 그런 죄들을 저질렀는데 김혜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집사로서 그러한 행위에 가담이 되어 있고 거기서 그런 관계 속에서 발생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는 것이 맞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양길 변호사님 전망도 들어보고 내가 누가 더 잘 맞추는가? 사실 저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요. 지난 우인성 판사의 판결이 그렇게 엉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돼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딱 잡아놔야 그 다음에 김건희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간인도 아니고 윤석열의 부인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정도의 정말 부의 제로라고 불렸던 사람이 법적으로도 인정이 돼야 그 밑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뭘 가져다 주고 샤넬백을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법적으로도 이제 유죄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뭔데 그 재산도 별로 없고 어떤 검증된 것도 없는데 왜 큰 그 은행들이 이렇게 그 금융권의 회사들이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야? 라고 하는 게 김건희와의 연결고리가 딱 나와줘야 그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를 김예성한테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특검 수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건희의 위치 설정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공소기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35350 35,350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3535 우리 정어리TV 3535 합니다. 민주당 지금 논란 당장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논란은 최소화로, 개혁과 내란 청산은 극대화로, 양지열, 김규현, 임세은 세 분 늘 응원합니다. 백운기 TV, 임세은 식당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운동본부 올림. 정의규현 TV도 좀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등장하셨네요. 간만에. 예, 감사드립니다. 그 한 가지 말씀, 이제 혹시나 이게 공소기각이 나오는 경우에 이게 공소기각이 그래도 좀 무죄보단 나은 게요. 공소기각이 나오면 권한 있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 다시 기소하면 됩니다. 아, 예. 무죄는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예. 무죄 같으면 이제 항고해서 다퉈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소기각은 이제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다른 기관이라면 검찰이나 국수본 같은 데서 인지수사로 하면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다시 수사 기소를 하면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양재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김규현 변호사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설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